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다락방. 오늘은 정서행동 불안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희망 그 이상의 디딤돌이 되고 계시는 킬리안 공감학교 이계성 교장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색다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스튜디오가 조금 익숙하시죠? 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인천교육청에서 인가해준 치유형 대안학교인 네. 킬리안 공감학교 교장도 함께 맡고 있는 이계성입니다. 네, 또 진료하시랴. 사실 이제 또 그 중독자들의 진료는 또 쉽지도 않고, 네. 거기에다가 또 학생들까지 정서행동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정신과 전문의로 26년간 의사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의사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그 의료 과목들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홍역을 곧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홍역을 알았는데요. 그때 굉장히 아프고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동네 종합병원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응급실 당직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의사가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때 당시에 그 응급실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모습이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셨던가요? 그 자세한 기억까지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때 저를 괴롭혔던 감정이 자조의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조의 감정이라는 건 이유 없이 내가 밉고 마음이 안 들고 싫어지는 감정인데 그때 제가 왜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밉고 마음이 안 들지? 내가 왜 싫어지지?라는 궁금증을 스스로 갖게 됐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자기소통의 과정이 저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리고 청소년 시절부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전문의 따고 계속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 도박, 마약 중독자분들 중독 치료에 계속 해왔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에 이르기 전에 술 먹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건 사고가 생길 때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당시에 제가 이제 국립 정신병원에서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서울보호관찰소에 들어가서 음주 관련된 범죄자의 그리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체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소년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도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러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서울소년원 이제 고봉중고등학교라고 부르죠.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진료를 한 게 5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가족 해체로 인한 청소년 아이들의 비행과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당시에 만났던 한 친구가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당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거기 이제
아이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인데 네.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5년 재범률이 제로였거든요.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이. 근데 그 선생님을 의자로 내려 찍은 거예요. 한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이 또라이예요. 그러고 나한테 상담이 연계가 됐는데 그 친구랑 이제 한 시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술 먹고 이제 애들 머리 깎고 옷 벗겨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내쫓고 결국은 가정불화 때문에 어머니 자살하고 아빠도 나중에 결국 자살하고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가서 지내면서 거기서 신체적 성적 학대 당하고 이랬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40분 얘기 끝나고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선생님 여기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직원 아니죠? 이런 뜻이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그 친구가 17살 정도 됐는데 17년에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물어봐 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친구의 그 어떤 죄를 짓고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이해받고 위로받는 경험이 있어야 그제서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 후에 죄책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경험이 겁 없이 치유형 대안학교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교장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청소년의 이제 정신 건강의 현실과 또 이제 정서 행동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길리안 공감학교가 또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또 그리고 학교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길리안 공감학교 설립 과정에 최대 1등 공신우지 서현석 교수님이신데 당시에 이제 대한교육센터 센터장님이셨고 이제 인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런 치유형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저희 병원에 지원을 했었죠. 근데 저희 학교에 보면 우울이나 자살 사고, 불안 또 여러 가지 비행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하고 상담하고 진료받고 그런 치유적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이 됐죠. 당시에.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일단은 그 서울 소년 원장님을 만난 그 계기와 그다음에 또 거기서 만난 청소년의 그 한마디가 선생님 여기 사람 아니죠라는 그 말이 우리 교장 선생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또 사실은 그런 어떤 근거가 없음 자리에 깔린 게 없었더라면 아마 치유형 대안학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이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 일이었을 텐데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뭐 이제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길리안 공감학교가 2017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9년째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오랜 기간 동안 대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제 저 진행자도 길리안 공감학교가 우리나라 치유형 위탁형 대안학교로서는 최고의 롤모델의 학교다라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운영 주체인 참사랑병원이 지향하는 그 설립 정신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학교 운영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 이제 그런 학교 부정된 아이들이 저희 학교 오면 학교에 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 선생님들과의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주 1회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이런 서비스 3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최소 3개월 동안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안정적인 치료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고 다시 원조계에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이 됐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짧은 기간이어서 요즘 보면 6개월, 9개월, 1년 어떤 친구들은 2년도 있는 2년, 3년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의 경험과 이제 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경험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 정신과 용어 중에 교정적 감정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병적인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정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사고 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경험을 다시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의 철학 이라고 말씀드리면 거창한데 이해와 위로 존중과 배려 협력과 협동, 공감과 소통, 요 크게 8가지, 4가지의 영역의 경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내가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 8가지 경험을 하길 바란다. 다른 친구들한테 해주길 바라고 너희들도 그런 경험을 받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킬리안 공감학교를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가끔 가보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봤던 아이들, 3년 전에 봤던 아이들의 그 변화가요.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보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꼭 필요한 학교였죠. 우리 치유형 대안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좀 생소하거든요. 치유형 대안학교라고 하는 운영이. 이제 공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이제 이 치유형 대안학교가 어떤 순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말 신기한 건 아이들이 출석 일수가 모자라요. 학교를 안 가고 등교를 못하고 교실을 못 들어가니까요. 학교에 가서도 상담실에 있기만 하거나 양호실에만 있다가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신기한 건 너무 감사한 건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출석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출석 일수를 채우고 학교를 졸업하게 도와주는 것, 중도 탈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학업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순방향의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정말 신기한 건 저희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50%가 넘습니다. 사실은 학교 졸업도 어려운 아이들인데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보면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또래들끼리의 관계만 형성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치유형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오히려 선배들이 후배를 굉장히 챙겨주는 단순하게 그 또래 친구들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중하면서 따르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일반 그 학교에서 좀 아이들이 얘기하는 좋은 점,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점 다 얘기하면 첫 번째 선생님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겨서 참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상담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 또 자기 주치 선생님 또 거기 와주시는 많은 강사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좋은 관계가 실질적인 교정적 감정 경험으로 제공해서 그들의 아픔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교육 종사자들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적용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킬리안 공감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또 또래들 또 선후배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화들이 사실 일반 학교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반 학교에서 그만큼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연구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교육 당국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가 정서 행동으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어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제 자녀들이 뭐 ADHD라든가 품행장애라든가 뭐 우울장애, 반항성장애 등의 이런 증상들을 인식하고도 이 인정하는 과정이 참 힘들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네. 일반 학교 상담쌤이나 담임쌤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아이가 문제가 분명히 학교 교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그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의 태도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사실 저희 치유형 대안학교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다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마 그게 이유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네네. 정말 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을 닥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시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 학교까지 오시게 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저희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고 학교 입학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 우리 학교에 이 자기 본인의 자녀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90%다. 네. 꼭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분명히 그 아이들의 문제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막상 처음에 입학 상담할 때는 그러셨던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위탁이 되고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는 살짝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학교에 아이를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무관심해지시고 그렇겠죠. 너희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런 부모님들의 태도 때문에 아이가 마음고생이 심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가정 속에서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인식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자녀가 그렇게 이제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참 사실 이런 이제 치유형 공감학교에서 이제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 부모들이 그 아이에 대한 현상을 인식을 하고 인정하기까지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선생님들의 소진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당면 문제.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외압을 차단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관계에 본인의 에너지를 조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대안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참 높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칠리안 공감학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선생님들이 잘 이루고 지키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그분들의 소명 의식도 있겠지만은 교장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장점은 이제 사례회의인데요. 사례회의를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역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 한 명을 두고 서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윗센터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 또 담당 담임선생님의 의견, 상담선생님의 의견, 또 임상심리사 선생님의 의견,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의견, 또 전문의로서의 의견 이런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아이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던 과정들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성장하고
나름대로의 좋은 해법들을 네, 만드는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사례 회의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너무 일반 학교하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간혹 대안학교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가능하죠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더라도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사례회의를 통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일반 학교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는 또 진료를 통한 약물 치료라는 강력한 그렇죠. 또 무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충동성이나 분노의 감정들을 조금 그런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안정화시킨 다음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네. 일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저희 한 병원에서 그렇죠. 그 학교가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네. 부분도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제 정서 행동에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그리고 그분들의 인식의 변화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문제는 그 아이들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집안 내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정신 건강의 문제라든지 음주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다양한 집안 내의 취약한 부분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상황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크지만 청소년 경우에는 그런 본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취약한 문제들과 집안의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들이 아이들 본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이들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치유받고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변화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작업을 해 나간다면 훨씬 좀 좋은 결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계에 있으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문제는 없다. 문제 어른과 그렇죠.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매달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할 때 청소년의 문제를 상담하기 이전에 부모님들이 특정 기간 동안에 상담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기에 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양육 태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상담하러 왔지 우리 부부 상담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문제를 더 이렇게 악화시키고 더 이제 어떤 질병적인 그런 문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많이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길리안 공감학교에서는 사례 회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종합적인 어떤 치료 과정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치유형 대안학교 가운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천 같은 이런 치유형 대안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길리안 공감학교가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롤모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교육 당국이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인천에는 이제 두 곳의 초등학교 대상 치유형 대안학교도 있고 중고등학생을 수용하는 곳이 4곳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참사랑 병원에서는 초중고 다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학교의 입학 절차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원적교회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 저희 학교로 의뢰를 해주시면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입학 상담을 하시고요. 입학 상담을 하고 이 아이가 오기 전에 또 우리 정신과 주치의 선생님이 되실 선생님하고 또 진료를 따로 만나고요. 그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회의 때 우리가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인지 지금 있는 다른 친구들과 어떤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혹시 우리 학교의 치유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아이는 아닌지 또 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학 승인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등교하셔도 됩니다라고 연락을 취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사랑병원의 어떤 장점이라면 킬리안 공감학교의 장점이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많고 대인관계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어떤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이런 상담 치료가 곁들여져야 되는데 제가 자랑하거든요. 그 병원은 이게 상담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병원이다. 보통 다른 병원은 약물 치료 중심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기대도 되고 또 많은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좀 킬리안 공감학교를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치유형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 당국이 날로 늘어날 이제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대안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분들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좋은 선생님들이 치유형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려면 여기서의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되고 처우나 대우가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겠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진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돼도 사실 그렇죠. 저는 이제 학생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안교육은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가장 모범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킬리안 공감학교 이교성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셨거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킬리안 공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다락방 공감 로그인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